히가시노 게이고의 애청자 여러분이 계신 한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예, 오늘은 숙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명. 예. 제가 지금 녹음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전쯤에 읽었어요. 최근에 읽으신 작품이네요. 너무너무 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것도. 예.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벌써 까먹으셨죠? 네. 이 숙명은 그 오늘날의 히가시노 게이고가 있게끔 만든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뒤에서 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작가의 초기 작품인데 이 뇌의학과 관련된 소재 아주 특별하고요. 네. 이런 과학이나 의학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거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야기 전개 방식도 이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과는 많이 달라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어떤 뭐 전기가 됐던 작품 그 성향과 경향의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언제 출간이 된 거죠? 예, 1990년 6월에 출간됐고요. 일본에서는. 그 15번째 작품입니다. 86개 작품 가운데 15번째. 그렇습니다. 상당히 초기작이에요. 상당히 초기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간된 거는 상당히 뒤늦게 출간이 됐어요. 무려 17년 있다 출간됐네요. 2007년 5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12년 전이에요, 이게. 예, 그러네요. 벌써 또 그렇게 전. 지났네요. 예. 번역은 어떤 분이 하셨죠? 구혜영 번역가께서 하셨는데 이분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두 작품을 번역하셨어요. 숙명하고 그 데뷔 작품 있죠. 방과 후 요거를 두 개를 번역하셨어요. 그러면 또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데뷔작이니까요. 예. 숙명도 450쪽이 넘는 455페이지 장편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인기가 많았겠죠. 예, 인기 꽤 있었습니다. 그 독자 10,000명 투표 저희가 얘기하는 거기서 그 숙명이 17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1작품 중에서거든요. 그러니까 17위니까 상당히 높은 순위라고 봐야죠. 그렇게 했고 또 이 숙명이 인기가 있었는지 2004년에 그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숙명이요? 예, 와우와우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드라마로 방영이 됐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즘은 IPTV에서 일본 드라마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숙명, 이 줄거리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편은 그 스포일러 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좀 해드릴 텐데 책을 읽어보시라고. 병원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진 한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한 묘지에서 발생한 독 화살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 20년이나 후인데 그 두 사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 재벌 기업의 사장이 독화살로 살해됐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형사가 유사쿠 형사인데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알고 보니 학창 시절 내내 그의 라이벌이었던 아키히코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게다가 그 아키히코는 이 유사쿠 형사의 첫사랑이었던 미사코와 결혼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제 슬슬 생각나려고. 좀 생각나시죠? 그래서 유사쿠는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이 자신의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숙명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가 뇌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뇌과학 또 의학 뭐 소재로 여러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뇌의학, 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런 소재들이 자체가. 참 독특하고 이거는 이과 출신이기에 또 가능한 소재 같아요. 근데 이 변신이라는 작품도 뇌의학 관련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다룰 건데요. 그리고 뭐 인간 복제 다뤘던 걸 레몬 저희 살펴봤었죠. 그리고 의학 서스펜스 작품이 있는데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라는 것도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DNA 관련돼서 또 플래티나 데이터. 이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다 이것들이 뭐 의학, 뇌과학 뭐 소재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2006년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야성시대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했어요. 야성시대요? 이 숙명 작품의 소재인 그 뇌과학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뭔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 숙명이 1990년 6월에 출간되는데요. 이거를 쓰기 전에 그 변신이라는 작품 이거는 사실 한 7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숙명보다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91년 1월에 출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숙명 그 구상하기 전에 그 작품 구상하기 전에 변신을 작품 구상할 때 이 뇌과학이라는 주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막 뇌과학에 관한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데
또 그 변신이 아닌 숙명에 사용된 뇌과학 아이디어가 먼저 떠올랐대요. 그래서 숙명부터 쓰게 되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제는 뇌과학인데 두 책 다요. 두 권 다. 그런데 요쪽이 더 빨리 쓸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가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소설 숙명이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띠지매니아. 교수님. 숙명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히가시노 게이고 그만이 쓸 수 있는 전혀 색다른 추리 소설. 요건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그 띠지에 있는 그 숙명은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보니까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 데뷔 이후 초기에는 일반적인 추리 소설의 그 정형을 따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 사건에 대한 트릭이 뭐고, 뭐 누가 범인이고 이게 밝히는 게 뭐 대부분인 그런 추리 소설이 정형이잖아요. 근데 이걸 따랐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도 처음에는요. 근데 이 작품이 숙명부터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세계 중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현대라는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그 숙명 소설 해설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는데 이 초기 작품과는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학원 미스터리로 등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죠. 초기 작품들처럼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트릭이 있고 범인은 이 사람이다 하는 내용은 식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작품을 써도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지만 미스터리만 다루는 그런 작품은 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전혀 다른 형식의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싶었고 숙명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참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인터뷰를 하셨다는 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소설 현대라는 잡지는 당연히 일본 잡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생각, 이게 정형화된 거를 좀 바꾸고 달리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지금의 히가시노 게이고를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정말 대단한 그 활약을 펼치게 되죠. 뭐 다양한 분야의 소재, 또 주제, 그리고 뻔히 예측되지 않는 이야기의 전개, 이런 것들이 그 일반 추리소설 작가와는 좀 다른 차원의 작품들을 써내는 이 작가로 히가시노 게이고를 자리매김하게 만든 작품이 이 숙명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숙명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추리소설 작가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작품 세계가 넓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추리소설 작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추리소설의 형식은 좀 빌려왔는데 그 주제나 뭐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살이에 대한 어떤 좀 색다른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추리소설 그럼 범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도가 가야 되는데 범인에 그렇잖아요. 대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정이입합니다. 범인한테. 그만큼 또 필력이 대단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기념비적인 작품 숙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 작품은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교수님 평가하고 계시죠? 이건 뭐 전적인 저의 평가인데 그 앞에서 작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가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숙명도 사실 그 초기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좀 어설픈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책의 예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동급생과 결혼해 있어요.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주 친했던 여자친구인데 근데 10년 만에 이 예대인을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이 얘기를 아주 시시콜콜 다 털어놓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교수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개인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교수님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요건 어설픈 부분 아닌 걸로 정리하고 또 다른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 도구가 나오잖아요. 네, 석궁. 석궁이 나옵니다. 예, 예. 집에 있는 석궁인데 이 석궁을 누군가가 빼돌려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아주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석궁을 누가 갖고 갔는가 하는 그 알리바이를 찾는 게 이 네. 소설에서 아주 그 범인을 찾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요. 나오잖아요. 그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석궁을 왜 이용했을까? 네. 좀 다른 뭐 자신이 준비한 무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석궁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인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범인이라면 내가 그 누굴 죽이려고 한다면은 석궁을 절대로 집에 있는 석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예.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좀 있고 예. 또 이 직접 죽이기는 겁나니까 독화살이 묻은 걸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닥 어설프지 않았던 걸로. 아니 저는 어설프게 좀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뭐 왕덕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 작품 저 작가가 독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특별히 독자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작품 마지막 한 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은 절대로 먼저 읽지 마십시오. 예. 아니 근데 사람 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부터 그러니까.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한 줄이니까 한번 슬쩍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먼저 읽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먼저 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먼저 그 끝부터 읽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런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충격적인 반전 뭐 비스무리한 건데 다 읽고 나면 아니 이제 교수님 원고에도 비스무리라고 쓰셨네. 비슷한 것이죠. 어떻게 비스무리? 대한민국의 그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표준어 아닌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닐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이게 그 반전 같은 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이 떡밥이다. 떡밥. 예, 스포일러라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숙명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 예, 무게감은 분명히 무게감, 있습니다. 중요도 이런 거는 상당히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독자 댓글들도 기가 막히네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본 독자입니다. 너무 재밌다.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어서 순식간에 다 읽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있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언제나 맛깔스럽다. 저자가 왜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읽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예. 근데 일본어로도 이 맛깔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예. 근데 이렇게 여기서도 그 마지막 페이지 먼저 읽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끝까지 읽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15번째 작품 정도니까 아무래도 초기 작품이니까 예. 떡밥도 던지고 싶었겠네요. 그런 것 교수님 같아요. 말씀대로. 예. 그리고 한국 독자, 우리 독자들 가운데도 댓글이 있네요. 예. 40대 중반을 넘어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지금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이끄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된다. 숙명 책의 주인공들도 본인의 의지로 삶을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끈에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나의 끈은 무엇이 궁금하다. 예. 이분은 댓글에서 스포일러를 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예, 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또 중요한 그 단서가 될 수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 끈이. 그리고 다음 분은 여성분인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앞부분을 읽는데 오래 걸렸어요. 인물들의 설명이 있어서 그랬나? 아무튼 끝까지 읽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떨림이란, 그리고 숙명이라는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네, 마지막 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 하셨고요.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참 그 제목을 잘 지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 숙명도 다 책 읽고 나면은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야 책의 표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색만 다른 두 개의 같은 무늬, 그리고 숙명이라는 이 책의 제목, 읽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책의 제목과 표지의 모습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감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네, 이분은 표지에 대한 댓글을 쓰셨는데 지금 가지고 오셨죠? 예. 그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네. 대비가 되는 거 있죠. 예. 그래요. 책을 또 직접 갖고 오셨는데 요거 사진 찍어서 또 올려주실 올려놓죠. 거죠? 예. 자, 교수님 숙명이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 주셨는데 끝으로 숙명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이 소설 숙명은 읽는 재미도 크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작품을 계기로 자신의 소설 세계를 훨씬 넓고 다양한 세계로 나아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추리소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인 누가 죽였고 어떻게 죽였고의 틀에서 벗어나 왜 죽였고 죽은 자와 죽인 자의 과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등 인간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